병든 장미 윌리엄 블레이크. 어우 장미여, 그대는 병들었구나. 황량한 폭풍우 속과 어둠 속을 나르던 보이지 않는 벌레가 진홍빛 기쁨을 주는 그대의 침상을 찾아내어 어둡고 비밀스런 그의 사랑으로 그대의 삶을 파괴했구나. 네, 복습합니다. 알레고리가 알레가 영어로 other, 고리가 speak인데 본 뜻은 숨겨놓고 어떤 그 비유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풍유 또는 우유로 번역됩니다. 자, 풍유, 그죠? 이렇게 푼데, 그래서 풍유를 설명하쇼. 이거는 문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풍유는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얌전한 사람이 얌전한 척을 좀 얌전해서 자기 입속 못 챙기는 것 같은데 먼저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 입속을 챙긴다라는 뜻으로 그런 말은 딱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비유하는 말, 즉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말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풍유라고 하는데요. 우유는 우화 같은 거죠. 우화로 이야기하는 거. 네, 우유 많이 아시죠? 이솝 이야기. 네, 이솝 이야기. 그리고 우유는 인격화한 동식물이 나타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러니까 동식물이나 사물, 그죠? 사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 네, 우화는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솝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대표적인 알레고리 작품들 몇 개만 알아두세요. 신곡, 그냥 이 두 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솝 우화하고 동물농장, 이게 이제 알레고리 작품이죠. 네. 동물농장에서는 보면 막 돼지가 지배자가 되고 개가 막 검사처럼 경찰 검사처럼 행동하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알레고리는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랬죠. 다른 이야기는 딱 숨겨놓고, 그죠? 어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숨겨놓고, 표면적으로는 막 그 동식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담시란 무엇인가? 담시, 여기가 이제 이야기 담자잖아요. 이야기시죠, 이야기시. 네, 짧은 그 담시, 그걸 담시라고 합니다. 이야기시인데 이제 특징이 뭐예요? 자유로운 형식의 짧은 서사시. 서사시는 서사시인데 아주 짧은 형식의 서사시인데 대체로 서정시보다는 길고 단편 소설보다는 짧은 길이 속에 당대 이제 풍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많이 다루죠. 그게 이제 담시라고 합니다. 담시. 네. 그리고 또 이거 잘 기억해놨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푸세요. 알레고리는 명백한 의미가 내용을 제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미의 내용이 있겠죠. 그죠? 말하고 싶은 이야기,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풍부하게 막 다양하게 막 시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흔히 획일성, 단순성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을 쓰는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다. 풍자적으로 쓰면 좀 다양화가 가능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개인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다 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과 원형적 상징 세 가지. 네. 다른 말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딱 세 가지로 개인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과 원형적 상징 이렇게 딱 세 가지로만 기억하면 네,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병든 장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인데요. 이제 개인적 상징 저 영어로 personal symbol이라고 하는데 personal symbol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사적 상징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개인적이 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상징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예로 이제 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병든 장미 윌리엄 블레이크 오 장미여 그대는 병들었구나. 이렇게 이 한마디로도 그죠? 이 한마디로도 실제 장미가 아님을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 장미가 아니라 그냥 한 송이 장미가 아니라 그 한 송이 장미 이상의 장미, 그 너머의 장미, 그죠? 그 너머의 장미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딱 상징이 정해졌다면 비둘기처럼 상징이 정해졌다면 그는 이제 관습적 상징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 장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겠죠. 시인이 개인적으로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그 화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 이 시적 내용의 특수한 상황 또는 정황에서 화자가 만든 상징이죠. 이런 거를 개인적 상징. 개인적 상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시인이 만든 상징, 그죠? 시인이 직접 만든 특수한 상황에 어울리는 상징을 말하겠죠. 여기서도 그냥 장미가 뭘 상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일로 인해서 아무튼 장미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병도 들고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어떤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대는 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진짜 장미면.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눈치는 챌 수가 있죠. 그래서 황량한 폭풍우 속과 그냥 장미가 아니라 황량한 폭풍우 속과 어둠 속을 날던 보이지 않는 벌레가 벌레가 무슨 짓 했어요? 벌레가 난대요. 날아. 폭풍우도 날고 어둠 속을 날던 그런 벌레가 아주 거친 어떤 벌레가 있어요. 그죠? 이게 황량한 폭풍우 속도 경험했고 어둠 속도 경험했던 그 어떤 벌레가 진홍빛 기쁨을 주던 그대 침상을 찾아내어 그대 침상까지 찾아내서 어둡고 비밀스러운 그 사랑으로 그대의 삶을 파괴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보시면 이렇게 무슨 벌레가 나오죠. 이렇게 벌레가 있고 또 뭐 기쁨 이렇게 침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됐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어둠 속을 날던 벌레가 무슨 어둠 속을 몰래 날긴 날지만 보이지 않는 벌레가 진홍빛 기쁨을 주는 벌레가 진홍빛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홍빛 기쁨, 물론 장미 색깔이 진홍빛이긴 하죠. 벌레가 무슨 진홍빛 기쁨을 준대요. 그리고 그대 침상을 벌레가 찾아냈대요.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벌레가 꿈틀거린다 이렇게 하면 벌레와 꿈틀거림은 연어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적 연어 관계. 그러니까 둘이 항상 어울리는 말이죠. 서로 이렇게 연관 지어지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벌레가 꿈틀거린다 이러면은 그런데 벌레가 무슨 기쁨을 찾아내요.
벌레가 무슨 침상을 찾아내고 진홍빛 기쁨을 주고 전혀 벌레하고 만날 수 없는 그죠? 정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에서 만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이렇게 연어 관계에 있지 않은 표현들이죠. 이런 거를 연어 관계에 있지 않은 물건들, 사물들 또는 대상들을 이렇게 관계시키면서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관계시키면서 장미가 그 단순히 어떤 실제 식물로서의 장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어는 왜 써놨냐면, 영어를 여기를 번역하면 저 위에서는 뭐 어둠 속을 날고, 그죠?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하울링하는 폭풍,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하울링하는 폭풍 속에서 나는 투명한 벌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나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 읽으면 좀 덜 강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그러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만 느끼는 어떤 강한 어조, 좀 강렬한 어조라 그럴까요? 그런 강렬한 어조로 연결돼서 그 장미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개인적 상징은 정리합니다. 개인적 상징은 관습적 상징과는 달리 의미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미가 사랑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마다 장미로 다른 걸 상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의미를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중적 상징 이러는데 그냥 이거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세요. 영어에서는 public symbol 해가지고 그 대중적 상징이라고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저자께서 이걸 밝혀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관습적 상징으로 보죠. 관습적 상징에는 물론 뭐 대중적 상징, 보편적 상징, 종교적 상징, 이거 다 관습적 상징이죠.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상징이다라고요. 그 사회, 지금은 나라마다 어떤 그 관습적 상징들이 다른 걸 의미했었는데 요즘은 뭐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뭐 금방이죠. 그래서 좀 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짧은 시 하나 볼게요. 가소롭다 소를 탄 자여. 아이고 이게 좀 소를 띄었어야 되는데 붙여놨네요. 네, 소를 탄 자여 이렇게. 가소롭다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장내 그늘 없는 나무 밑에 앉으면 수중의 거품이 모두 소멸하리라. 네, 좀 이상하죠, 시가.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종교적 상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종교적 상징도 관습적 상징입니다. 이게 대중적 상징, 대중적, 보편적, 종교적 이게 다 관습적 상징. 뭐와 관계가 있어요? 다 사회 집단, 어떤 사회 또는 집단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상징. 이 사회라고 하면은 좀 덜 느낌이 오나요? 그냥 집단, 단체 이렇게 하면 느낌이 좀 오죠. 이렇게. 네. 사회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상징들이죠. 어떤 게요? 대중적, 보편적, 잠깐만요. 네, 대중적, 보편적, 종교적 상징 이런 것들은 다 사회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모두 관습적 상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소롭다라는 이 시는 절간 이야기라는 건데 절간, 이 절간은 굉장히 절을 좀 낮잡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에. 근데 이제 그 전당 합각 뭐 이런 거 있죠.
전이 가장 높은 건물이고 당이 두 번째 높은 건물이고 이렇게 나가죠. 전당합각 재언누정 일어나요. 네, 그 중에 간이 꼴찌예요. 그래서 이제 가소롭다 소를 탄 자여 했는데 소가 딱 봐도 가소롭다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계속 뭐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 소가 실제 소가 아니라 소 너머의 그 무엇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상징이죠. 이제 실제 소가 아니라는 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반복을 대부분 그런 개인적 상징, 이거는 이제 종교적 상징인데 상징들이 좀 반복 상징은 이렇게 독자에게 그 알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개인적 상징은 더 반복이 많죠. 가소롭다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아 소가 아니라 소 너머에 무엇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장래 그늘 없는 나무 밑에 앉으면 수중의 거품이 모두 소멸하리라. 이 정도면 하나 딱 시 애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좋아요, 이 시가. 가소롭다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장래 그늘 없는 나무 밑에 앉으면 수중의 거품이 모두 소멸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불교에서 그 심, 찾을 심자 써서 심, 우, 소우자, 도, 그림도자, 심우도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10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십자 써서 십우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소에 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과 관련된 시인데 이 소가 의미하는 것, 이 소가 의미하는 것은 그 인간의 본래 자리, 거기 원래 이제 저쪽 인도에서 그 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유도 인간의 본래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돌아가는 그 본래의 자리. 네. 그래서 그 본래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본래의 자리가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찾는 거죠. 지금 수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스님이 그 소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 거죠. 자기. 그래서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찾는 건데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있는데 그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찾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장래 그늘 없는 나무 밑에 앉으면 이라고 하는데 그늘 사람의 어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즉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그늘이죠. 인간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그늘. 그 그늘은 물론 뭐 탐욕 같은 거죠. 그런 탐욕이 없는 나무 밑에 앉으면 즉 깨달으면 이거죠.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수중의 거품이 모두 소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네, 다 소멸할 거래요. 그러면 그때 알겠죠. 네. 자, 종교적 상징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할 때 제대로 해두시고 그리고 싹 잊어버리세요. 네, 반드시 상징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열심히 해두고 또 근데 시를 쓰면서 너무 막 개인적 상징이니 종교적 상징이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시 쓰면 상상 사유에 좀 장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제대로 해두시되 시를 쓸 때는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퇴고할 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퇴고할 때 좋은 걸작으로 완성하면 되겠죠. 네, 십자가
종교적 상징의 예를 들었는데 십자가가 뭘 상징하겠어요? 뭐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된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상징할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 그래서 자기 하나 희생해서 인간들을 용서하고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런 인간 사랑을 상징하기도, 십자가가 그냥 예수의 인간 사랑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원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두죠. 불교에서 불상은, 그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죠. 근데 부처님은 아닌데 인간들이 상징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 깨달음의 상징으로서 쓰고 있죠. 네. 부처님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적 상징, 종교적 상징, 보편적 상징은 집단, 아이고, 이 글씨 잘못 써놨네요. 집단의 구성원에게 공통의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비둘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십자가, 불상. 이 어떤 그 십자가나 불상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어떤 상징들이 십자가로 기독교인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또 부처님 불상이 어떤 불교도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형적 상징이 중요하죠. 원형 상징이라고 다 그냥 원형적이라고 하세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칼융의 집단 무의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의식,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을 사르트르가 사르트르란다. 그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칼융이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누죠. 네. 거기서 집단적 무의식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돼요. 이제 원형적 상징을 생각하면 그 칼융의 집단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여러 집단적 무의식, 그러니까 뱀을 보면 이렇게 그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누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떤 시간적, 공간적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뱀을 이렇게 다들 두려워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집단의 무의식이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인데 원형 상징, 우리는 이제 뱀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뱀이 의료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 상징이기도 하고 사회적 상징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 그 신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종교적 상징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긴 한데 신화에서 나온 그 뱀이 이제 좀 의료계를 좀 어떤 상징하게 됐는데 뱀이 의료계를 상징한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떤 관습적 상징인데 뱀이 어떤 인간의 두려움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그건 원형적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기다 연결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죠. 자, arche라는 게 있는데, 자, 원형 그러면 영어로 archetype, 여기 이렇게 archetypal symbol이라고 하는데, archetype, 이걸 좀 그리스식으로 구분할게요. 이거는 아르케라고 그래요, 아르케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거기 에나르케 엔홀로고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에나르케 엔홀로고스, 그러니까 태초, 이게 바로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형태가 바로 원형입니다. 원형.
태초의 형태를 원형. 우리 이거 언덕 원자 쓰잖아요. 이 언덕 원이 태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모양 형자 이렇게 최초의 모양을 원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원형 상징, 원형적 상징이라고 그냥 할게요. 원형적 상징은 시공간을 초월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되풀이되는 인류의 보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사전에서 따온 말 사전적 의미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되풀이되는 인류의 보편적 상징.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과 조금 비슷하죠.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원형적 상징도 있어요. 이렇게 원형 상징, 원형이 태초 어디서 나왔는가를 밝히는 것. 네, 이걸 이제 원형 상징인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이 관점에서 말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이 있어요. 봐요. 이야기의 태초의 형태가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원형 상징이라고 해요. 주로 역사나 문학, 종교, 풍습 등에서 수없이 되풀이는 모티프나 테마다라고 하는데, 자, 모티프나 테마. 자, 모티프나 테마. 이거 모티프만 생각을 하세요. 테마는 좀 설명이 좀 애매하죠. 네, 테마도 모티프니까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테마는 설명이 애매하고 모티프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꼭 알아두실 것. 이 두 가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모티브와 모티프의 차이. 모티브는, 이게, 모티브 하면은 그 동기라는 뜻이고, 모티프 하면은 우리말로 딱히 번역이 없는데 굳이 번역하면 문학계에서는 화소라고 해요. 화소. 이렇게 이야기의 최소 단위. 이야기의 최소 단위를 화소라고 해요. 이야기하다, 말씀하자죠.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하고, 모티브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죠. 모티브는 동기. 예를 들어서 모티브라고 하면 어떤 시의 모티브다 이러면은 시를 쓰게 만든 원인이 모티브죠. 시를 쓰게 만든 원인이 모티브고, 모티프는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그러니까 심청전을 보면 심청전은 효녀 모티프 하면은 효녀 모티프는 심청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효녀 모티프 하면은 그 모티프는 어디서 따와서 심청전에서 따왔다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난생 모티프, 아래서 태어나는 그 모티프 어디서 따왔다? 이게 이제 그 주몽설화에서 아래서 난생 모티프는 아래서 태어난 이야기에 대한 모티프는 주몽설화에서 흔히 그게 이제 원천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원형이죠. 주몽설화가 원형이고, 심청전이 원형이고, 또 콩쥐파치도 계모와 딸의 관계, 어부딸의 관계, 그것도 이제 콩쥐파치가 그 원형이죠. 네, 그 계모와 어부 자매의 모티프라고, 신데렐라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그 원형이 어디냐, 즉 콩쥐파치고, 원형이 심청전이고, 원형이 주몽이고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를 모티프라고 해요. 모티프. 화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형적 상징의 사례들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휠라이트의 반복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외울 건 없고요. 제대로 한 번씩 이해만 하셔도, 근데 이해는 제대로 하셔야겠죠. 제대로 이해만 하시면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억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복적인 상징 6가지라고 하는데, 휠라이트가 말한 이 반복적인이라고 하고 있죠.
상하를 나타내는 상징, 피, 또 빛, 말, 그러니까 상하가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가 있고, 빛이 있고, 말이 있고, 물이 있고,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종류들을 상하원형, 상승원형, 나르는 새가 상승원형으로 쓰고, 나르는 새를 보면서 하강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상징인 겁니다.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상승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죠. 또 공중에 쏘는 화살을 보면서, 그죠? 이렇게 공중에 쏘는 화살을 보면서 하강의 이미지를 생각한다. 그럴 리 없겠죠. 화살 그럼 뭐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적중시키는 것도 상징할 수 있겠고, 또 하늘로 높이 날아오는 걸 상징할 수도 있고, 별, 산, 돌기둥, 뭐 자라는 나무, 높은 탑,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하고요.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시를 쓸 때 그런 이미지로 쓸 수가 있겠죠. 하강 이미지, 지옥을 써놓고 저 높은 것을 생각할 일은 없겠죠. 네, 시면, 피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많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생명, 또 여성의 월경 또는 탄생, 기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피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죽음이나 금기상, 우리 금기상 터부를 표시할 때 흔히 그 빨간색으로 하죠. 빨간색으로 탁 칠해놓으면은 네, 이렇게 못 가게 하잖아요. 빨간불, 네, 빨간불 못 건너가게 하죠. 금기. 또 피는 폭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분노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피의 원형입니다. 네. 자, 빛의 원형. 네, 빛은 은유적 단계에서는 빛 그러면 가시성, 지적 공간화, 영어로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듯 하기도 해요. 영어로 configuration이 뭐냐면 어떤 것들 우리가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설정된 상태, 이거를 configuration이라는데, 공간적으로 배치된, 그러니까 성좌를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네요. 성좌. 어떤 별은 여기 있고 어떤 별은 저기 있고, 공간적 거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배치. 이거를 여기를 지적인데 저기도 좀 잘못 써졌네요. 지적이에요. 지적 공간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네, configuration은 그런 뜻입니다. 그 공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네, 공간을 느끼게 하는, 빛이 있어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를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신화적 단계, 빛과 열, 또 명료성, 상징, 깨달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죠. 또 빛은 불과 항상 가깝고요. 그리고 불의 특성 환기 단계라고 하는데, 네, 불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불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죠. 위용, 집중,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죠. 연소 다 태워버리죠.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불에 규제된 유형이라고 하는데, 불에 규제된 유형, 이게 좀 말이 어렵게 쓰여졌죠. 불꽃 하면은 우리가 불꽃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진 않죠. 네, 공포를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데, 영어에는 불꽃이 참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는 불꽃이 그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죠. 물론 따지고 보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불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불꽃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렇게 막 무서움을 느끼고 그러진 않죠. 작고 원화한 느낌, 어쩐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게 되죠. 네, 지나친 빛과 장님의 관계죠. 빛이 너무 지나치면은, 네,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에 해롭다라는 말을 해요. 빛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게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빛과 암흑은 상호 보족적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완도 하고 또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네, 그런 관계래요. 이 둘은 빛과 암흑은 전체 세계를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빛과 암흑, 네, 이 세계는 암흑은 이 세계를 다 이렇게 삼키듯이 가리고 있다면은 빛은 암흑을 지워서 이 세계가 어떤 시각적으로 이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빛은 이 세계가 존재하게 만들어요. 암흑은 이 세계를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사과가 있는데 과연 빛이 없어도 빨간색일까? 네, 아니죠. 왜냐하면 빨간색은 빛에 반응해서 나온 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감이 모든 색깔의 물감이 탁 모이면 뭐가 돼요? 검정색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빛이 모이면, 모든 색깔의 빛이 모이면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흰색이라고 느끼는 밝은색이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어떤 가시 광선 안에 들어있는 그 색깔의 빛이 어떤 물질에 비쳐서 빨간색이 나타나면 그 물질은 빨간색만 싫어하는 거예요. 빨간색만 뱉어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빨간 사과는 빨간색만 뱉어내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빛은 이 전체 세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네, 세계를 형성한대요. 신성성, divinity라고 하는데, divine 그러면 신성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으로 나눌 때 인간 그러면 human이잖아요. 그런데 신의 할 때는 div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의 단계 빛은 바로 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예, 신성성을 나타내기도 하다. 빛이 참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죠. 네, 넘어갑니다. 말의 원형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이런 설명들은 혼자 공부하려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죠. 이렇게 뭔가 좀 전후 관계 맥락이 없어서.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시 시대에는 말이 상징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 그죠? 원시 시대에는 물질적 소요나 혼돈 같은 자연 현상에서 상징 세계를 발견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소리가 언어였어요. 원시 세계에는. 그죠? 바람 소리, 천둥 소리, 포효 소리. 그러면 두려워했죠. 두려워해서 그를 신성한 명령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원시 시대는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징의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서 상징했는데, 지금 현대는 언어가,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말의 세계. 그러니까 상징의 세계라는 게 상징계라면, 그런 게 있죠. 왜, 거울 단계,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상계라고 하죠. 상상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는 상상계에 머물게 되죠. 상상계. 그 상상계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어머니가 난지, 내가 어머니인지, 엄마와 나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혼돈스러운데, 상징계, 즉, 언어의 세계를 상징계라고 해요. 언어의 세계. 언어의 세계는 언어가 있으면 질서, 여기서도 비록 원시 세계의 언어이지만, 뭐로 지금 생각을 해요? 명령이죠. 명령은 영어로 오더죠. 명령은 오더가 명령이기도 한데, 오더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원시적 언어들도 이렇게 질서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상징계, 즉 언어의 세계는 질서를 상징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물의 원형, 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원형들이 있죠.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화, 씻는 것, 생명유지, 생명, 죽음,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이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은. 그죠?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물도 공포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평온을, 호수의 물은 또 평온함을 상징할 수도 있고, 자, 원형, 둥글둥글한 원형의 상징, 원의 원형은 뭔가? 가장 철학적이고 완벽한 형태라고 하는데, 수레바퀴 원의 구체와 수레바퀴가 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수레바퀴의 살은 수레바퀴 이렇게 수레바퀴를 시에서 활용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수레바퀴의 살은 태양의 햇살을 나타내기도 하죠. 네, 태양의 햇살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나타냄이라는 건데 햇살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수레바퀴는 서양에서는 운명의 장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어떤 못된 운명의 여신이 장난치니까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라고. 네, 좀 니체 무슨 회기가 있었는데 영원 회기인가요? 영원 회기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영원 회기 그런 개념. 니체가 그 영원 회기라는 개념을 썼죠. 어떤 바위를 보고 동양에서는 윤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원이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힌두교의 다르마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불교로 치면은 어떤 불교의 불법이라고 하죠. 깨달음,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불교의 법, 연꽃도 그런 걸 상징할 수 있고, 또, 잠깐만요. 여기를 컴마를 찍어 놨어야 되는데, 안 찍어서 이렇게 됐네요. 네. 연꽃 하면은 순수를 상징할 수도 있고, 고요한 세계를 상징할 수도 있고, 깨달음을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수행의 자세를 상징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상징할 수가 있겠죠. 이때 수레바퀴는 그 축의 연꽃을 이 수레바퀴 자체가 연꽃을 상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된 거네요. 네. 그 축의 연꽃을 가진 것으로 상상하며 연꽃은 때때로 빛을 투사한다. 연꽃이 빛이 된대요. 네. 연꽃에다 불을 밝히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에리는 모티프라고 하는데 뭐 이게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본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은 아까 뭐뭐 상징했어요? 창조, 신비, 탄생, 죽음, 부활도 상징할 수 있고 정화, 비옥함, 물이 많으면 비옥하죠. 비옥함과 성장, 무의식도 상징하죠. 무의식.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으로 나누죠,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빙산이 떠 있으면 물 위로 떠 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그죠? 헐수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배가 떠 있으면 배 수면이 그려지잖아요, 배. 수면, 그러니까 물에 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물에 선이 그려지는데 그거를 헐수선이라고 그래요. 헐수선 밑에 있는 헐수선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거의 90%, 의식의 90%를 차지하는 바다 밑이죠. 그러니까 빙산이 있으면 위에 떠 있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작대요. 그게 의식이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90%인데 그게 무의식이래요. 네. 물은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바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 아주 일반적인 원형적 상징이죠. 바다를 어머니로 생각하죠. 다.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신비, 무한, 이렇게 죽음, 재생, 무시간성, 영원성, 무의식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고요. 네. 강물,
저 죽음과 재생, 시간이 영원, 이게 끝없이 흐르는 시간, 네, 끝없이 흐르는 시간을 강물이 상징할 수도 있죠. 생의 원환, 원환이라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를 말하죠. 삶의 순환, 네, 전환적 국면, 신성의 육화, 신성, 물은 신성을 육화한 것, 신성, 어떤 신이 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던데, 물에서 물로 이렇게 물과 많이 친하잖아요. 태양 그러면 창조력, 자연의 법칙, 의식, 여기 정해져 있는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원형적 상식은 한마디로 우리가 원초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원형적 상징. 그런 게 원형적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의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태양은 빛을 주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의식할 수가 있죠. 네, 사고, 계몽, 지혜, 정신적 비견, 정신적인 비견이래. 네, 비추어서 본다라는 거죠. 이게 비출 조자 써가지고 조응해 보는 거죠. 조응.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리. 그러니까 태양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늘과 태양을 흔히 아버지처럼 남성, 또 달과 땅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상징하죠. 그리고 시간과 인생의 경과. 글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태양이 지고, 그죠? 뜨고 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시간과 인생의 경과, 하루를 아침에는 어린 시절, 뭐 저녁이면 늙은 시절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은 죽음이겠고요. 그리고 빛깔, 흑색, 적색, 초록. 흑색이 상징할 수 있는 거는 혼돈이겠죠. 이게 여기서는 원형적 상징만 생각해야 돼요. 원형적 상징.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차원해서 인간 집단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죠. 네. 인간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흑색 그러면 신비롭기도 하고 또 미지, 모른다는 거죠. 네, 미지. 태양 그러면 좀 지식이잖아요. 깨달음이고, 죽음, 악, 우물, 의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서 우물 하는 거는 아까 무의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색, 빨간색은 피, 희생, 네, 희생 생각하고, 격정, 무질서, 또 아까 뭐 금기상, 폭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반드시 여기 적혀진 대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더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색 보면은 글쎄요, 이 희망, 감각, 성장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초록색 보면은 차분함 이런 걸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면 전체를 아우른다 해서 전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wholeness. 영어에 그 entire가 있고 whole이 있잖아요. entire는 온전한 거고 whole은 통째를 말해요. 네. 동일성 무한죠. 무한으로서의 신. 이건 이제 불교에서도 이렇게 무한으로서의 신이기도 하죠. 원시적 형식의 삶. 네,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 그리고 중국 철학 예술에서는 음양의 원리래요. 네, 음양. 태극기의 그 안에 태극 문양 생각하면 되겠죠. 양은 남성적 요소고, 의지, 생, 빛, 열을 상징하고, 음은 여성적, 그리고 무의식, 죽음, 어둠, 냉, 차가움을 상징하고요. 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여자들한테 참 가혹하죠. 굉장히 나쁜 건 다 여자한테
여자한테 그냥 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성, 어머니, 착함, 관대함, 대지, 보호, 비옥, 생장, 풍요, 무의식을 상징할 수가 있고 또 고통스러운 어머니 하면은 마녀, 여자 요술사로 공포, 위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풍도 여자 이름 많죠. 영혼의 친구, 공주, 또 미인으로서의 영감, 정신적 충만, 바람. 바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뭔가 확 바람이 불어오니까 호흡, 뭔가 영감이 떠오른다. 머릿속에 확 바람이, 우리가 바람이 스친다라고 할 때 그런 느낌이죠. 인식, 영혼, 정신. 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렇게. 바람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질 않잖아요. 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소우주,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는 인류의 항해라고 하는데 배 하면 모험도 생각할 수가 있죠. 모험, 탐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원 하면 또 어떤 것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낙원, 무지. 무지는 왜 그럴까요? 무지가 있네요. 정원이 왜 그럴까요? 무지. 네, 아무튼 여기 제시한 분의 입장에서는 정원이 무지도 저건가 보네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 하와가 이브인가요? 아니.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올 때, 아담과 이브 나올 때, 거기서 이제 몰라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상하지 않은 미, 네, 이거는 이제 서양 시에서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상징할 때, 흔히 이제 조각물, 정원에다 어떤 조각물 같은 거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비옥함, 사막, 불모, 죽음, 허무주의, 희망, 결여. 사막 하면은 이렇게 참 절망을 느끼는, 그래서 사막이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라이의 순환적 상징, 4단계로 그러니까 어떤 상징을 할 때 4단계로 이렇게 상징을 만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놨죠. 삶을 하나의 계절로 본다면 봄은 어린 시절, 여름은 청춘, 가을은 노년 시절, 그리고 겨울은 아주 죽음이죠. 죽음. 네, 죽음. 그리고 일일을 4개로 나누면 아침, 정오, 저녁, 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랑. 물에 4개로 나누면 그러니까 샘, 강, 바다, 눈. 비가 내리고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누른다. 그리고 또 인생, 청년, 장년, 노년, 죽음 이렇게 다른 것도 다른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4단계로 순환적 개념으로서 상징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원형적 상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느낌 위주로 하세요.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형적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징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이면 누구나 뱀을 두려워하듯이 생전 본 적도 없는 뱀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원형적 상징들은 인간 집단이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느낌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